그럼 이제 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방사는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이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관점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보기에서 보여지는 관점 무슨 관점이야? 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사회 제도, 그리고 사회 구조가 바로 사회 현상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답을 몇 번으로 볼 수가 있죠? 1번. 법적 절차를 조사한다 라는 거. 자, 그럼 2번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뭐를 분석한대? 입지 조건을 분석한대. 그럼 얘는 무슨 관점? 공간적 관점이죠. 자, 3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 가치를 이해한대요. 윤리적 관점이죠. 자, 4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 후에 해당 지역의 환경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한대요. 공간적 관점. 5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이 기피 시설의 건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바로 뭐를 분석해? 과거 사례를 조사한대. 이거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 가라에 해당하는 관점의 탐구 주제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거래. 자, 가 쭉 읽어보면 시대적 배경을 따라가면서 보는 관점, 시간적 관점. 자, 나는 공간 정보를 통해 살펴보는 관점이래. 공간적 관점. 자, 다 사회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대요. 사회적 관점. 자, 라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관점이래요. 윤리적 관점.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각각 무슨 관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예전에도 이렇게 교통 혼잡이 심했을까? 라고 하는 건 무슨 관점? 시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즉 과거의 사례를 뭐 한다는 거야? 분석해 본다라는 거죠. 자, 니은 교통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관점. 교통 신호 체계래. 사회 구조, 제도에 관련된 거죠. 자, 디귿 교통 혼잡이 특히 도심에서 심한 까닭은 무엇일까? 요 도심이 큰 키워드가 되겠죠. 무슨 관점? 공간적 관점. 자, 리을 운전자의 교통 질서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닐까? 무슨 관점? 그쵸. 윤리적 관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겠죠. 자, 3번 가 나에 나타낸 행복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 자, 가를 쭉 읽어보면 뭐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던 1970년대에는 돈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현재는 이러한 경제적인 가치보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자, 나는 마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뭐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햇볕이 쬐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가 나에 나타난 행복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나는 바로 자연환경이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자, 04번. 다음은 행복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래. 기억과 미음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우리가 골라야 되죠. 자, 그러면 기억은 고대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았대. 맞죠? 이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동양 사상 중에 뭐랑 관련된 걸까?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공자, 유교. 유교죠. 자, 니은. 서양의 헬레니즘 시대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실천을 통해 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대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 자, 몇 번 하셨어요? 4번. 자, 그럼 일단 쭉 살펴볼까요? 자, 디귿 서양의 근대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조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고, 니을은 이제 역사적 사건이나 뭐 이제 산업화 등의 사회 변동이 행복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니을은 뭐 일제히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나라의 독립이 우리 민족의 행복의 기준이었고 미음은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중시하는 경우에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니은이죠. 헬레니즘 시대. 우리 시대적 이제 순서 사건에 따라서 뭐 고대, 헬레니즘 시대, 중세, 뭐 근대 이러한 순으로 해가지고 배웠죠. 그쵸? 그 중에서 이 헬레니즘 시대에 해당하는 건 얘가 일단은 우리 헬레니즘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무슨 시대야? 헬레니즘? 전쟁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쟁이 많다라고 하는 거, 요 사회라고 하는 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복의 기준이 신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종교적인 실천을 통해서 신의 구원을 얻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볼까요? 얘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헬레니즘 시대 시기에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을 크게 펼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갖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빈번하면서 사회가 혼란하게 되자 개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지. 요렇게 이 종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는 얘네들 중에 어디야? 중세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뭐였어요? 신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신이 중시됐던 시기는 다른 시대보다 요 중세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 자, 쭉 읽어봤을 때 뭔가 문맥이 맞지 않은 한 녀석이 있죠. 자, 시간적 관점은 시대적 상황이나 맥락을 강조한다. 맞죠? 자, 2번 공간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맞죠? 자, 그럼 이걸 자연환경을 인문환경으로 바꾸면 이것도 맞는 답이 될까요? 맞죠?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사회적 관점은 바람직한 가치나 규범을 고려해서 사회 현상을 살펴본대. 틀렸어요. 이거는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이죠. 자, 4번 윤리적 관점은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얘도 맞죠. 자, 5번 통합적 관점에 따르면 이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난다. 맞죠. 자, 다음 6번 다음 글에 해당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 자, 여기 쭉 읽어보면 무슨 관점이야? 이 글에서 보여지는 관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그리고 중요한 건 삼국 사기라던가 팔도 총도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이 시간적 관점을 탐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시간적 관점을 탐구하는 방법. 자, 일단 얘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죠? 시간적 관점이. 어, 좋게. 좋게 바라보죠. 자, 얘는 뭐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봐? 현재를.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시대적인 맥락이라던가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쉽게 시간적 관점을 탐구하는 방법은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팔도, 청도나 삼국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료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간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우리가 골라야겠지. 자, 1번 사회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를 어떻게 바라본대? 시대적인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대. 답이 되게 되겠죠. 자, 2번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 사회적 배경을 어떻게 바라봐요?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대. 무슨 관점? 사회적 관점. 자, 3번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인 가치와 방향을 제공한대요. 윤리적 관점. 자, 4번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차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찾는데요. 윤리적 관점. 자, 5번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다양한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통합적 관점이죠. 자, 7번 관점 A가 필요한 배경 및 이유로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거래. 자, 그러면 A는 무슨 관점이야?
통합적 관점이죠. 그럼 이 통합적 관점과 관련해서 적절한 거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자, 기억, 사회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랑 관련된 걸까? 사회적 관점. 자, 니은 하나의 사회 현상에도 여러 분야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디귿 사회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얘도 맞죠. 자, 리을 다양한 문제들을 압축하여 하나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얘 왜 틀렸어? 맞아요. 이 사회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얘가 하나의 딱 어떤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쳐 있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도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계속해서 결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하나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게 됩니다. 자, 08번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 각 관점에 따른 활동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게서 고른 거래. 여기 보면 뭐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주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시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억 우리나라의 지역별 합계 출산율 비교하기. 이거 시간적 관점과 맞는 걸까요? 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역별 합계 출산율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과 관련된 거죠. 자, 니은 이 공간적 관점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대적 배경을 분석한대. 얘는 무슨 관점?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니까 시간적 관점이고, 디귿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조사하기 사회적 관점과 맞는 건가요? 네. 자, 리을 윤리적 관점은 절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를 탐구한대. 맞아요. 그래서 답은 디귿과 니을로 5번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정약용의 행복론 중의 일부래. 이 글에 나타난 해석으로 옳은 거죠. 자, 우리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크게 어떻게 봤어?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열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청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비단옷에 수레를 타고 사방을 다스릴 계책을 듣는 것으로 얘는 뭐래? 열복이래. 그럼 이러한 문장으로 봤을 때 이 열복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된 걸까? 권력. 맞아. 요거는 세속적인 뭐 부, 명예, 권력과 같은 것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 깊은 삶 속에서 삼배옷에 뭐 집신을 신고 맑은 샘물에 발을 씻고 뭐 소나무에 기대어 실을 읊는 것으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청복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 청복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복일까? 자연과 조화로운. 즉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소하지만 굉장히 무슨 삶이에요? 청아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청복과 관련해서 얘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행복으로서 정약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복과 청복 중에 그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 청복. 얘가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자, 그래서 정약용이 이 청복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청복은 하늘이 잘 내려주지 않는 행복이다라고 봐요. 얘는 뭐 관리로서 등용이 되게 되면 세속적인 부, 명예, 권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리고 얘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청복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소하지만 청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잘 누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문제를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자, 1번 열복과 청복은 오늘날 행복의 의미와는 다른가요? 그러면 지금 1번 선택하신 1번이 답인 거야? 그러면
오늘날 행복의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게 틀리게 되겠죠. 자, 우리 직장을 얻게 돼서 부, 명예, 권력을 얻었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얘는 자,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내가 아주 땡부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요러한 삶을 사는데 행복한가요? 자, 그래서 얘를 오늘날 이제 행복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2번 열복은 소박한 삶을 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인가요? 그쵸, 청복이죠. 자, 3번 청복은 권력과 명예를 쌓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그쵸, 얘는 열복이죠. 자, 4번 열복은 직업 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래. 맞죠? 자, 5번 청복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다. 얘는 열복과 관련된 거죠. 자, 다음 10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거래. 자, 여기 쭉 읽어보면 일단은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뭐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 뭐 못할 짓이 없다. 쭉 나오죠. 자, 그럼 요러한 주장을 한 학자는 누구일까요? 자, 맹자. 자, 그러면 그래도 주장하고 있는 건 맹자가 뭐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항산? 글씨 보이시나요? 네. 항산 항심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죠. 자, 우리 항산 항심론 잠깐 떠올려 봅시다. 자, 맹자가 왕도 정치나 글씨가 왕도 정치나 요 민본주의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항산 항심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자, 여기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을 통치자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통치자는 뭐를 먼저 보장을 해줘야 돼?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항산이라고 하는 걸 먼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뭐로 되돌아다 줘야 된다. 최종적인 목표인 바로 요 항심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통치자 또는 얘를 군주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요걸 일단은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답 몇 번 하셨나요? 5번이요? 5번이요? 아니에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고르셔야 돼요. 1번? 정말요? 그럼 분명히 약간 안 맞는 애가 한 명 있을 텐데. 자, 그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은 통치자는 여민동락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 맞나요? 네, 여민동락의 자세가 뭐야? 백성이 기쁘면 통치자 또한 기쁘고, 그리고 백성이 슬프면 이 녀석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슬퍼하는 그 여민동락의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죠? 자, 2번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뭐를 중시해야 돼? 지금 얘가 도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대. 아이고 아이고, 자, 얘 항상 뭐 먼저 보장해줘라? 항산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항산과 항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죠. 항산은 뭐 일정한 생업, 얘는 도덕적인 마음. 자, 그래서 이 항산을 먼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맹자가 살고 있던 시대 무슨 시대? 전국시대. 5대2 전국시대야. 자, 그래서 요 전국시대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떻게 시대가 혼란스럽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계속 죽고 죽는 이러한 시대가 왜 일어났느냐? 맹자가 뭐 주장해? 성선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지.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처음에 선해요. 근데 이 선한 게 이 시대에는 왜 혼란스럽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냐는 거지.
얘가 봤을 땐 뭐가 없어? 도덕적인 마음이 없어. 근데 이 도덕적인 마음이 없는 게 바로 뭐 때문이야? 항산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전쟁과 혼란이 빈번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먼저 보장해줘라? 요 항산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3번 도덕적인 삶은 인간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이다라고 봐요. 왜? 요 항심이라고 하는 거. 얘가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보는 거고. 자, 4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가 보장되지 않아서야? 방금 말했듯이 항산이 보장되지 않아서야. 자, 5번 왕도 정치를 시행하는 첫걸음은 백성의 의식주를 만족하게 해주는 데 있다. 의식주가 바로 요거죠. 항상. 자, 그래서 10번은 이제 2번이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1번. 다음 그래프는 가구 소득 수준별에 대한 바로 만족도를 나타낸 거래. 이에 대한 설명이나 뭐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쭉 가다가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꽝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형태로서 그래프가 존재를 하죠. 자, 여기는 뭐 소득 그리고 여기는 뭐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그 여기는 소득. 자, 여기로 갈수록 고소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자, 일단 기업 가구의 소득과 행복감은 반비례한다. X. 자, 일정 정도 어느 선까지 가면은 비례하다가 뭘로 바뀌어?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비례한다라고 했을 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니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거 문장 너무 쉽네요. 자, 지금 고소도로 갈수록 어때요? 행복 지수가 일정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가난한 사람이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디귿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 맞죠? 얘다가 일정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이 행복 지수는 요렇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조금씩 아래로 내려간다던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귿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니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행복의 소득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 그래서 디귿과 니을이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일정 수준이 되면은 소득과 행복 지수 간의 반비례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학자가 누굴까? 누굴까? 자, 우리가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에 대해서 쭉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누구누구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떠올리는 애 누가 있어요? 아,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자, 땡땡땡의 역설? 예, 자, 맞아요. 자, 이스털리. 자, 그럼 요 이스털린의 역설을 비판했던 학자들 누가 있었죠? 아, 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뭐 이응이 들어가기는 해요. 자, 울퍼스와 스티븐슨 얘를 비판을 하죠. 뭐라고 말해? 요 소득이라고 하는 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비판을 하죠. 자,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털린의 역설을 재입증하는 학자가 있다라고 했었지. 기억나시나요? 아, 이름이 굉장히 긴 다니엘 카너만하고 앵거스 디턴 바로 얘네가 이스털린의 역설을 재입증한다 라고 했었지. 자, 마지막 누구 있어? 어, 얘는
상대적인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학자이기도 하면서 연평균 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행복 지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 시기가 바로 행복 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이다. 라고 주장했던 학자. 괜찮아요. 자, 레이어드. 시험 문제에 많이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요 이스털린하고 울퍼스를 뭐 A나 B 학자 또는 갑과 을로 묶어가지고 둘의 뭐 이제 주장을 비교를 한다던가 또는 얘 이스털린은 A로 두고 요 B라고 하는 애를 스티븐슨으로 둔 다음에 얘네 둘을 비교하기도 하는 문장이 이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해요. 왜? 얘네 둘이 입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각자 주장했던 이러한 이론들은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12번 가볼까요? 다음 제시문의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하는 학생만의 보기에서 고른 거래. 여기 교사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마지막에 유교, 불교, 도교 및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관점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해가지고 학생들이 갑을 병정이라고 하는 애들이 쭉 정리를 했네요. 자, 갑. 유교에서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도덕적 본성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고 함양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인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대. 요거 잘 정리한 걸까요? 잘 정리하지 못한 걸까요? 맞아요. 도덕적 본성이라고 하는 걸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 유교 그럼 대표적인 학자. 그리고 순간 당황했어. 공자? 명자. 자, 니은, 을. 자, 불교에서는 요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대.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자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이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의식이나 또는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린다는 건 바로 누구랑 불교랑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병. 도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대. 자, 그러면 도교 행복의 기준은 어떻게 봤지? 자, 도가랑 도교랑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도교. 자, 도가 그러면 말해볼까요? 응. 자, 그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해? 그쵸. 자, 도교는 자, 이 도교라고 하는 건 도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간 신앙이 결합된 거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중시한다라고 해서 불로 장생, 신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신선이 사는 삶, 신선이 사는 공간, 내가 신선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보았던 게 도교죠. 그러면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누굴까? 요 사상가 누굴까요? 진리를 통해서 뭐를 깨닫는데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하대. 누굴까? 자, 느낌이 약간 동양 같아, 서양 같아? 서양. 자, 그럼 고대, 중세, 근대 중에 중세는 아닌 것 같아. 고대. 고대에서 대표적인 사상가 우리가 3명 배웠지. 어, 3명 배웠지. 자, 누구 기억나요? 3명? 고대 그리스 사상가? 오, 신이 뭐 그럴 수 있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플라톤의 스승인? 아, 아, 어, 소크라테스.
요렇게 셋. 자, 그러면 이걸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은 알라라고 하면서 무지의 자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덕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소크라테스.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얘를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알미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가 중시된다? 교육. 뭐를 통해서 이 참된 암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소크라테스가? 아, 무슨 방법을 제시를 해? 대화법을 제시를 해서 요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를 해? 너가 알고 있는 것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또는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참된 암을 통해서 바로 덕을 기르고, 덕을 기른 사람이 유덕한 사람이 되면 이 유덕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요게 소크라테스. 자, 다음 정.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이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라고 보았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가물정이 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3번. 다음 글을 통해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옳은 거래. 자, 요거 소득은 삶의 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복지에 있어서는 항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스털린? 어, 이스털린 아니에요. 울퍼스? 울퍼스도 아니지. 레이어드? 맞아. 맞아요. 앵거스 디턴과 다니엘 커너먼이 바로 이러한 공동 연구를 주장을 하면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바로 삶의 만족과 정서적 복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 입장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자, 고소득은 삶의 만족을 제공하지만 정서적 복지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본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얘네 입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학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털린의 역사를 재입증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얘네가 주장을 하기에 연구를 진행을 해봤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거래. 그래서 요 소득만으로는 단순히 행복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삶의 만족이나 또는 정서적 복지라고 하는 것도 행복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말하는 정서적 복지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우정, 뭐 사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감정들 있지.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내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꼴배기가 싫어졌어. 그러면 그 꼴배기 싫은 것에 있어서 뭐를 느껴요? 내가 스트레스를 느껴요. 자, 그 반면에 내가 이 남자친구랑 아주 여행 놀러 다니면서 막 해피해피 그러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 복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삶의 만족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냐, 그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소득이라고 하는 걸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소득 또는 뭐 일정 정도의 소득을 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체험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양한 체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내가 무릎 관절도 안 좋고 비 오는 날이면 이 무릎이 너무 쑤시고 그리고 뭐 갑자기 몸도 너무 아프고 자, 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내 기분이 기쁜가요? 슬픈가요? 뭐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 정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죠. 항상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바로 누구의 입장에서? 디턴과 커너먼의 입장에서. 반대로 요 소득이라고 하는 건 고소득일수록 뭐 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연평균 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 행복 지수는 정체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스털린? 호이. 얘는
이 이스털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지. 근데 연평균 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 이 기준을 연평균 소득 2만 달러라고 하는 걸 규정을 했을 때 얘를 다른 말로 레이어드가 이거를 주장을 하거든. 그거를 레이어드의 가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연평균 2만 달러. 이스털리는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얘는 레이어드의 가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3번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대. 이게 누굴까? 그럼 뭔가 이스털린 입장과는 반대되는 애들이겠지. 아까 반대되는 애 누구 있다 그랬어? 맞아, 울퍼스예요. 자, 그럼 4번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대. 자, 얘도 뭔가 이스털린과 반대되는 애겠죠? 그럼 얘는 누굴까? 아니에요. 자, 빨리 기억해봐요. 울퍼스하고 자, 그 한 녀석 한 명 더 있었죠? 자, 누굴까요? 뭔가 느낌이 뭐 그런 비슷하긴 하다. 스티븐슨. 스티븐슨이 바로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서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5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뭐를 이용하래? 경제 성장을 이용하래. 누굴까? 이스털린이에요. 자, 우리 이 이스털린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얘네들도 이스털린의 그래프를 보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그래프로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요걸 통해서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이스털린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이용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은 뭐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긴 하지만 경제 성장을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데 이용해라 라고 주장을 하죠. 이스털린이. 그래서 5번은 이스털린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다음 14번. 갑은 와 친절하다. 고대 사상가고 을은 뭐래? 근대 사상가래. 자, 그래서 각각 긍정의 대답을 할 물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거죠. 자, 갑 쭉 읽어보면 누구예요?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럼 을은 에? 지금 근대 사상가인데? 자, 우리 근대 배울 때 사상가 몇 명 배웠지? 네 명. 네 명. 자, 그러면 누구 기억나? 근데 칸트, 공리주의. 이 공리주의는 둘로 나눠지죠? 맞아요. 밀하고 벤남. 자, 그래 한 명은 자,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쇼펜하우어까지. 넷. 자, 그러면 그 넷 중에 을은 지금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밀, 벤담. 요 질문 있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 지배 아래 두었다. 요게 벤담에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자는 파악을 했으니 이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야 되겠죠? 자, 기억. 갑은 행복은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가? 맞아요. 자, 잠깐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요 아리스토라고 하는 고대 사상가. 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봤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봤지. 근데 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형성해야 된대? 덕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야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봤어?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하나는 그니까 자 잠깐 한번 끄집어 볼까? 하나는 뭐고? 그쵸, 그거는 이제
누구 입장 가서? 아퀴나스의 입장 가서. 자, 하나는 이제 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성적인 덕과, 얘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 대표적으로 철학적인 지혜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라고도 했었어? 도덕적 덕. 근데 얘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요 중용이라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실천됐을 때 얘가 길러진다라고 했었지. 그럼 중용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쵸?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우리가 시소를 타면, 자 쉽게 사과와, 자 사과예요? 자 요건 수박이에요. 자 요러한 형태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균형이 어떻게 돼? 굉장히 삐뚤어진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요 중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설명을 할 때 얘가 중간을 의미한다라고 했었던가? 아니죠. 자 여기 가운데 뭐가 있어? 요 도덕적인 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용인데, 이 도덕적 덕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잘 발휘될 때 이루어져. 그래서 중용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태도나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용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답이 되게 되겠죠. 자 니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적 덕도 형성해야 되는가? 자 그럼 종교적인 덕을 주장을 했던 학자는 아퀴나스랑 아우구스티누스. 자 디귿 을은 행복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가? 벤담의 입장에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쾌락계산법. 7가지의 기준을 두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벤담이 쾌락 계산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양은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왜 쾌락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가? 이거 누구예요? 밀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5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학자가 긍정의 대답으로 할 질문으로 옳은 거래. 자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아유 그쵸. 그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애는 쌤밖에 없죠. 자 내가 이 쌤에 대해서 말하니까 어떤 애들이 자꾸 선생님 그 문제집 쌤 그 수학 문제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더라고. 걔 아니에요? 걔로 생각했다가 푸시면 답을 고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기근에 맞서 국민들은 정부의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봤던 거죠. 2번 민주주의 정부는 경기 침체를 겪기 전에 요 정보를 비공개하고 오직 누구만이 정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X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요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정보를 공개를 하고 사회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2번도 부정의 답이 되겠죠. 자 3번 개발도상국 뭐 빈곤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없이도 성취될 수 있는가? X죠. 얘네들이 있어야만 성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원리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아야 하는가?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5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단적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극단적인 재난이 어떻다? 드물다라고 봤던 게 센이죠. 다음 16번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쓰래. 요거 어떤 사상일까? 어제 했어? 자, 네 오른손이 아니래 누가 모르게 하래? 왼손이 모르게 하래. 어느 사상이야? 기독교죠. 어제 배운 건 불교. 자비를 통해서 행복을 실천해라. 얘는 네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라. 즉 내가 선행이라고 하는 거 베풀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행을 베풀어라.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자 내가 이어폰을 꽂고 하굣길에 등교하고 이렇게 하굣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설막 누르다가 하고 가다가 할머니가 앞에서 툭 하고 쓰러졌어. 자 근데 이 선행을 베풀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선행해라. 요게 누구다? 기독교. 자 그래서 요러한 일을 했을 때
이후에 누가 아신다는 거야? 하느님이 너의 행위를 전부 다 안다라는 거지. 그에 대해서 이제 보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독교고. 자, 17번 이중환이 이제 탱지와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하죠. 자, 지리는 뭐랑 연결이 돼야 돼요? 지리. 선 이렇게 연결하셨나요? 어? 그렇죠. 마을 주변 사나이의 모습. 얘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마을 지리 주변 사나이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봤고, 인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주변 이웃 간에서. 산수는 경치 풍광. 자,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로 말포이. 자, 말포이가 해리포터를 자꾸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그 녀석 집 주변에 뭐가 없어? 산도 없고 물도 없으니 제가 인심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자, 생리. 요건 뭐예요? 그쵸. 물질적인 모든 재화. 얘를 쉽게 말해서 뭐 경제적인 안정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18번 다음을 주장한 학자래.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 더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아까 누구라 했지? 오, 그치. 스티븐슨. 자, 19번 경제 성장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하나씩 말을 해볼까요? 그렇죠. 행복 지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바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뭐 의료라던가 뭐 복지라던가 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혜택이 제공이 되게 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되죠.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자, 부정적인 영향으로 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빈부격차나 지역 격차 문제로 인해서 바로 뭐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이로 인해 이제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행복 관련 지수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쭉 보면 1991년부터 뭐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삶의 질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 또한 포함한다. 우리 크게 세 가지 지수 배웠지? 기억나요? 아니 뭔가 뉘앙스는 비슷해. 그리고 얘는 인간 개발 지수 또는 인간 발전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계 행복 보고서 더 나은 삶 지수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인간 개발 지수가 여기에 해당되죠. 다른 이제 지수와는 다르게 얘는 객관적인 기준만을 두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91개국 중에 19위 했던 게 바로 인간개발 지수였던 거죠. 나머지는 이제 세계행복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삶 지수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기준이 종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평가 지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은 순위를 맞았던 게 그러한 지수들이다라는 거. 자, 21번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 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욕구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그 방법으로서 뭐를 제시를 하죠? 그래도 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예술과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예술은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행복에 가까워질 수가 있냐? 우리 쉽게 음악을 꽂고 길을 걸으면 어떠한 느낌이 들죠? 편안해요. 딱 그거예요. 얘는 뭐라고 봤냐면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걸 뭐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또는 미술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예술적인 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욕구를 일시적으로 잊게 해줘.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 인간의 삶에 대한 뭐를 높여줘? 이해를 높여줘.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게 철학이야. 그래서 뭐 한다?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쇼펜하우어가. 자, 22번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쵸. 한 가지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함으로써 바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뭐를 기를 수 있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기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3번.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상가. 쇼펜하우어인가? 자, 이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에피쿠로스. 요 짐은 오지선다형 보기 중에서 간혹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욕구 분별이라고 하는 거, 욕구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나눠서 본다라는 거야. 그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이 존재하고 또는 자연적이지만 뭐예요?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존재하고 자, 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거 모두 해당되지 않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자, 요거에 해당되는 건 쉽게 의식주와 수면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건 성욕. 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건 부, 명예, 그쵸. 권력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구를 따져봤을 때 얘네는 그닥 중요하지 않잖아. 그래서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건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24번 중세 사상가인 이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모두 어떻냐? 종교적 덕 중 최고의 덕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의 의미란 그쵸. 믿음, 사랑. 최고의 덕이라고 얘는 사랑이 통찰되고 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최고의 덕입니다.